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몸은 좀 따뜻하게 챙기고 계신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분은 오수연 씨, 56살이에요. 30년을 한 남자 곁에서 살면서 그 남자의 회사를 함께 일으킨 분이에요. 그런데 그 30년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저도 이 사연 처음 받았을 때 한동안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떤 분들은 남녀애 같지 않다고 하실 것 같아요.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오수연 씨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014년 12월이었어요. 경기도 성남 대진섬유 회장 황도영 씨 자택 거실에서 오수연 씨의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황도영 씨가 한 장의 서류를 오수연 씨 앞에 내밀었는데 이혼 합의서였거든요. 그러면서 위자료 3천만 원에 퇴거기한은 2주라고 딱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협의도 없었고 상의도 없었고 그냥 다 정해놓고 서류만 내민 거죠. 오수연 씨는 그 합의서를 건네받는 순간 제일 먼저 뭘 받는지 아세요? 서류 상단에 적힌 작성일이었어요. 그날 날짜가 아니었거든요. 이혼 통보를 받은 그날보다 정확히 한 달 전 날짜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황도영 씨가 오래전부터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오수연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혼자 착착 준비를 해온 거예요. 오수연 씨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한 번 짚고 나서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서 오수연 씨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황도영 씨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들어간 적 없다고요. 오수연 씨가 30년 동안 원단 품질을 직접 챙기고 거래처를 발로 뛰며 관리해온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예요. 30년을 한자리에서 같이 일궈온 사람한테 그 입으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요. 오수연 씨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리 하나 없이 합의서를 다 읽어내려 갔어요. 황도영 씨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눈을 피하면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오수연 씨는 그걸 신경도 안 쓰고 모든 조항을 다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날인난에 천천히 도장을 눌렀죠. 찍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오수연 씨가 합의서 사본 한 장을 달라고 했어요. 황도영 씨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사본을 건네주자 오수연 씨는 그걸 받아서 서랍에서 꺼낸 낡은 봉투 안에 직접 넣고 봉했거든요.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었냐고요? 사흘 전에 미리 챙겨뒀던 거래처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수연 씨가 낌새를 먼저 챈 거거든요. 이혼 통보를 받기 사흘 전 황도영 씨가 오래된 거래처 담당자랑 통화를 할 때마다 오수연 씨가 없는 공간에서만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작은 변화 하나를 오수연 씨가 놓칠 리가 없었던 거예요. 오수연 씨는 그날 오후 자신이 직접 협상해서 성사시킨 계약서들을 조용히 줄여서 봉투에 담아뒀어요. 아무 소란 없이 그냥 조용히요. 이혼이 정리되고 나서 오수연 씨가 자기 재산을 정리해봤어요. 위자료 3천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안성 원룸 잔금을 치르고 나면 실제로 수중에 남는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원룸 계약은 이미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아들 황준혁 씨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500만 원을 건넸고 오수연 씨는 그 돈으로 미리 계약금을 선납해뒀던 거예요. 오수연 씨가 안성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30년간 직접 거래 관계를 쌓아온 섬유 공장들이 그 인근에 밀집해 있었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고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삿날이 왔어요. 이삿짐 업체 직원 2명이 왔는데 캐리어 2개, 박스 서너 개, 딱 그게 다였어요. 10분도 안 돼서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오수연 씨는 복도에 서서 그걸 지켜봤는데 30년 인생이 이 짐의 무게와 같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날 오후에 준혁 씨가 왔어요. 32살이었는데 인천공항 출장을 취소하고 안성까지 직접 내려온 거예요. 계단 앞에서 어머니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오수연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 어깨를 조용히 잡아서 일으키더니 아버지 곁을 지키라고 낮게 전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준혁 씨는 돌아서지를 못하고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성였는데 오수연 씨는 원룸 창문 불을 켜고 캐리어를 풀기 시작했어요. 참, 이 장면 생각하면 지금도 뭔가 코끝이 찡해요. 그날 밤이었어요. 오수연 씨는 낡은 장판 위에 앉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어요. 200만 원.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오수연 씨는 거기서 허무함에 빠지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이 돈으로 뭘 시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꺼낸 게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거든요. 그 수첩이 보통 수첩이 아니었어요. 30년간 대진섬유의 거래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각 업체의 원단 검수 기준을 직접 손으로 기록해온 거였는데 수첩 마지막 장 안쪽 면에는 오수연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단별 불량률 기준표가 도표 형태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황부영 씨가 그 기준표를 대진섬유 공식 검수 매뉴얼에 그대로 반영해서 써왔으면서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이 없다고 했던 거잖아요. 오수연 씨는 수첩 첫 페이지 거래처 목록을 쭉 훑어봤는데 30년간 황도영 씨 명의로 맺어온 그 모든 신뢰관계가 실은 자신의 발품과 판단력으로 쌓아 올린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바로 그 밤 성남 자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황도영 씨가 26살 연하의 윤채린 씨와 재혼 준비 일정을 조율하면서 대진섬유 패션 사업부 확장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임원 몇 명이 재혼 축하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거든요. 오수연 씨가 장판 위에 앉아 200만 원짜리 통장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시간에요. 자려고 불을 끄기 직전 오수연 씨가 수첩에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 씨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어머니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기억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6시 오수연 씨는 기상해서 수첩을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광주. 오수연 씨가 대진섬유 시절 직접 품질 계약을 성사시킨 거래처. 최기수 씨 대표가 운영하는 공장이었거든요.
최기수 씨 공장 문을 두드린 건 새벽 6시 반이었어요. 안성에서 광주까지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 남짓 걸렸는데 오수연 씨는 그 버스 안에서도 수첩을 펼쳐 최기수 씨 공장과 관련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납품 날짜, 원단 규격, 담당자 이름, 검수 과정에서 직접 잡아낸 분량 이력까지 한 줄 한 줄이 오수연 씨가 발로 뛰어 쌓은 기록이었거든요. 최기수 씨는 처음에 몹시 당황했어요. 황도영 씨 회사 대표가 바뀐 것도 아니고 거기 부인이 혼자 찾아왔으니까요. 황도영 씨 눈치도 봐야 했고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정이야 어찌됐든 거래처 회장 전 부인이 이른 아침에 공장 앞에 서 있다는 게 선뜻 문을 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수연 씨가 그냥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수연 씨가 수첩을 펼쳐서 3년 전 기록을 꺼냈어요. 그 공장에서 염색 불량 사태가 났던 때였는데 오수연 씨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단독으로 검수를 돌리고 납품 전에 조기 차단한 사례였거든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로트 번호까지 있었어요. 최기수 씨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대요. 그때 일이 얼마나 컸는지 그 분량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납품 취소에 위약금까지 물었을 상황이었다는 걸 최기수 씨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월 120만 원짜리 원단 검수 대행 계약이었는데 오수연 씨가 독립사업자 자격으로 맺은 첫 번째 계약이었던 거죠. 나중에 최기수 씨가 주변에 말하고 다녔는데 그날 오수연 씨의 눈빛에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수연 씨는 그날 오후부터 수첩에 기록된 거래처를 하나씩 돌기 시작했어요. 12곳이었는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어떤 곳은 당일에 만나지 못해 다음날 다시 찾아가기도 했어요. 결과가 다 좋지는 않았어요. 황도영 씨를 의식해서 계약을 거절한 곳도 있었거든요. 거래처 대표가 직접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5곳이 음했어요. 5곳 모두 오수연 씨의 현장 경력을 직접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이름 대신 대표 부인이라고만 불렸던 그 세월이 쌓아 올린 신뢰가 황도영 씨가 아니라 오수연 씨 본인의 것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거절한 곳 중에서 뜻밖의 연락이 하나 왔어요. 한 업체의 품질 팀장이 대표 몰래 따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기술 자문을 의뢰하고 싶다고요. 오수연 씨는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팀장이 독립해서 소규모 원단 가공업체를 차릴 때 오수연 씨의 첫 번째 위탁 생산 파트너가 되거든요. 사람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창업 6달이 지났을 때 오수연 씨 월 수입이 420만 원 선에서 안정됐어요. 20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6달 만에 월 420만 원을 버는 사업자가 된 거잖아요. 오수연 씨는 원룸 계약을 연장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그리고 명함을 처음으로 인수했는데 오수연 원단검수 연구소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그 명함 받아든 날 오수연 씨가 한참 동안 앞면을 손가락으로 짚어봤어요. 30년 동안 황도영 씨 명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직함 한 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수연 씨는 그 명함 한 장을 수첩 첫 페이지에 끼워 넣고 보관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창업 8달째였어요. 대진섬유 전 영업이사 정태호 씨가 안성 원룸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54살이었는데 황도영 씨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퇴사했다면서 오수연 씨 앞에 앉았거든요.
그러더니 동어제안을 꺼냈어요. 오수연 씨의 현장 전문성과 자신의 영업 네트워크를 합쳐서 법인을 세우자는 거였는데 정태우 씨가 가져온 자료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국방부 군납 채널에서 방염, 흡습 기능성 원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납품업체들의 품질 기준 미달 문제로 조달청이 신규 업체 발굴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요. 정태우 씨가 가져온 자료 안에 기존 군납원단 납품사 3곳에 최근 3년 반품률 데이터가 있었어요. 오수연 씨가 그 수치를 훑어보더니 자기가 대진섬유 시절 직접 설계한 검수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반품의 70% 이상을 납품 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거라는 계산을 즉석에서 내놨어요. 정태우 씨가 그걸 듣고 이 사람 거라면 된다는 확신이 그 순간 굳어졌던 거예요. 오수연 씨는 사흘 동안 혼자 검토했어요. 그리고 동업을 수락했거든요. 2015년 여름, 경기도 안성에 자본금 5천만 원 규모의 법인이 탄생했어요. 은하섬유 주식회사였고 오수연 씨가 대표이사, 정태우 씨가 영업이사를 맡는 구조였어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8달 만에 오수연 씨 이름 앞에 대표이사 석자가 붙은 거예요. 은하섬유는 창업 초기 2년간 검수대행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유지하면서 군납시장 진입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 기간 동안 오수연 씨가 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기능성 원단 인증 과정을 독학으로 도전한 거예요. 방염, 흡습 기능 원단 검수 분야 민간 전문가 자격이었어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 수료생 명단에서 오수연 씨가 가장 연장자였는데 실기평가 점수는 수석이었어요. 이거 들으셨어요? 수석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실기 점수 1등으로 나온 거예요. 창업 새해째인 2018년이었어요. 은하섬유가 조달청 군납 입찰에서 방염 기능성 전투복 원단 납품 계약을 처음으로 따냈어요. 입찰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수연 씨가 직접 원가를 역산해서 경쟁사 대비 7% 낮은 단가를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대요. 20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새해 만에 군납 계약을 따낸 회사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 첫 군납 계약 이후부터 은하섬유는 검수대행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능성 원단 제조, 납품 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오수연 씨가 직접 안성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3개년 투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성남 자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황도영 씨가 재혼 직후 윤채린 씨한테 대진섬유 패션사업부 대표직을 줬어요. 그리고 신규 브랜드 론칭에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윤채린 씨가 검증도 안 된 해외 디자이너 협업에 예산을 집중 소진하면서 첫 해부터 31억 원 적자를 냈어요. 31억이요. 첫 해예요. 황도영 씨는 그 적자를 주력 사업 수익으로 메우면서도 윤채린 씨한테 경영 간섭을 안 했어요. 감정이 눈을 가린 거였는데 이 결정 하나가 대진섬유 전체 재무 구조를 점점 갉아먹는 시발점이 됐거든요. 준혁 씨는 그 무렵 대진섬유 경영기획실 상무 자리에 있었어요. 업무를 처리하다가 패션 사업부 누적 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 황도영 씨가 차명 계좌를 통해 협력업체 단가를 담합하는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확인하게 됐어요. 준혁 씨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외부 개인 보관함에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즉각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이상 이걸 알고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한테 이건 언제 쓸지 모르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보험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2023년이 됐어요. 은하섬유가 연 매출 1,2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군납 실적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민간 방산 협력업체들과의 계약까지 확장하면서 창업 8해 만에 오수연 씨가 중견 기능성 섬유 전문 기업의 대표이사로 업계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오수연 씨가 수첩에 적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 한 줄이 현실이 된 거예요. 같은 해 대진섬유의 부채 비율은 380%까지 치솟았어요. 주력이던 방위산업 특수섬유 납품 입찰에서 은하섬유에 연속으로 밀리기 시작했는데 황도영 씨는 경쟁사 은하섬유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였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밀렸다는 사실 자체에만 분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황도영 씨가 이혼 통보를 하던 날,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들어간 적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수연 씨 이름 석자가 업계에 올라간 거예요. 황도영 씨가 그 이름을 마주치게 되는 건 이제부터예요. 2024년 4월이었어요.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형 입찰 설명회를 열었어요. 차세대 군복원단 통합 입찰이었는데 규모가 4,500억 원이었거든요. 4,500억이요? 웬만한 중견기업 연 매출을 훌쩍 넘는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으니 이 계약 하나를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가 회사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황도영 씨가 직접 나왔어요. 대진섬유 회장 자격으로요. 부채 비율 380%에 주력 사업에서 연속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으니 황도영 씨 입장에서 이 계약은 선택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던 거죠. 이거 하나로 회사 재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온 거예요. 오수연 씨는 설명회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해뒀어요. 정태호 씨와 함께 입찰평가 배점 구조를 사전에 분석했는데 기술평가 항목 중에 방염내구성 관련 배점이 이전 입찰 대비 10포인트나 올라간 걸 미리 파악해 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항목에 집중한 제안 전략을 이미 다 수립해 놓고 설명회장에 들어섰어요. 설명회에 참석하러 간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한 걸 확인하러 간 셈이었던 거죠. 설명회장 입구에서 황도영 씨가 좌석 배치표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맞은편 기업 대표석 명패에서 이름을 발견했는데 은하섬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황도영 씨가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2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훑어봤는데 10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짧아지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게 오수연 씨임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황도영 씨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쥐어주고 2주 안에 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4,500억 원짜리 군납 입찰 설명회장에 대표이사 명패를 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황도영 씨 심정이 어땠겠어요? 오수연 씨는 황도영 씨가 자신을 확인하는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서류 정리하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태호 씨와 조용히 내용을 교환하면서 설명의 자료 검토에만 집중했거든요. 그쪽을 한번 쳐다봤다거나 표정이 굳었다거나 그런 것 하나 없이요.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조달본부 담당관이 입찰 자격 조건과 기술 평가 기준을 설명하는 동안 황도영 씨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오수연 씨 뒤통수만 간헐적으로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대진섬유 전략기획팀장 이범수 씨가 메모지를 건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설명의 중간에 작은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조달본부 담당관이 방염 내구성 항목의 배점을 발표하는 순간 오수연 씨가 자료 여백에 동그라미를 하나 쳤거든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는데 이범수 씨가 우연히 그걸 목격한 거예요. 이범수 씨가 그 동작 하나를 보고 직감적으로 읽어낸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이미 이 배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범수 씨는 그걸 즉시 메모로 적어서 황도영 씨한테 건넸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각 기업 대표들이 명함을 교환하는 시간이 됐어요. 황도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수연 씨 쪽으로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발이 안 떼졌던 건지 말이 안 나왔던 건지 그냥 서 있었어요. 오수연 씨는 그 방향을 향해 짧게 목례 하나를 던지고 정태호 씨와 함께 먼저 출구로 걸어 나갔어요. 황도영 씨는 회의실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고 서서 오수연 씨 뒷모습이 출구를 빠져나가는 걸 바라봤어요. 이범수 씨가 괜찮냐고 묻자 손을 흔들어 제지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만들었는데 다리가 풀려 있다는 건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10년 전에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들어간 적 없다고 했던 사람이 4,500억짜리 입찰 설명회장에서 대표이사 명패를 달고 먼저 자리를 털고 나가는 걸 보는 기분이 어땠을지. 저는 그 감정이 뭔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귀갓길에 황도영 씨가 차 안에서 이범수 씨한테 즉시 조회를 지시했어요. 은하섬유 최근 3년 매출, 납품 이력, 주요 계약 현황을 다 가져오라고요. 이범수 씨가 20분 뒤에 보고를 올렸는데 연 매출 1,200억 원에 군납 실적 8년 연속 수주라는 수치였어요. 황도영 씨는 그 보고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편 오수연 씨는 설명회장을 나와서 정태호 씨와 함께 인근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태호 씨가 오늘 황도영 씨를 만난 것에 대해 말을 꺼내려 했는데 오수연 씨가 이번 입찰의 기술평가 배점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며 화제를 바꿔버렸어요. 정태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거든요. 오수연 씨가 그 자리에서 화제를 돌린 이유는 황도영 씨에 대한 감정을 숨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황도영 씨는 이미 오수연 씨 사업 경로에서 판단해야 할 경쟁 변수 중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이 입찰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그 사람의 머릿속 전부였던 거죠. 오수연 씨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오수연 씨가 수첩 안쪽에 끼워뒀던 명함 한 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창업 첫 해에 인쇄한 오수연 원단 검수연구소 명함이었거든요. 200만 원 들고 안성 원룸에서 시작하던 때 만든 그 명함이요. 오수연 씨는 그걸 다시 수첩 안에 끼워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황도영 씨는 성남 자택에서 윤채린 씨한테 오늘 설명회에서 오수연 씨를 경쟁사 대표로 만났다고 짧게 전하며 술잔을 가득 따랐어요. 윤채린 씨 얼굴에서 단순한 의아함이 아니라 미묘한 긴장이 스쳤고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이 화제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어요.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그 집안에서만 아는 일이겠죠. 다음 날 오전 황도영 씨가 대진섬유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어요. 이번 4,500억 원 입찰에서 은하섬유를 반드시 탈락시키겠다는 방침을 선언하면서 공식 경쟁 전략이 아닌 외부 압박 방식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어요. 임원 몇 명이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도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이범수 씨는 회의가 끝나고 황도영 씨한테 단독으로 찾아갔어요. 비공식 방식에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황도영 씨가 30년 동안 그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왔다면서 말을 끊어버렸어요.
이범수 씨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서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황도영 씨 지시를 이행해온 자신이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 건지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도영 씨가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세요? 대진섬유가 수년간 관리해온 조달청 내부 심사위원 네트워크였어요. 과거 군납 입찰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데 실제로 써온 비공식 채널이었는데 이 채널을 통해 은하섬유의 기술 평가 점수에 직접 개입하려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는 이범수 씨도 알고 임원들도 알고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안 막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황도영 씨가 내부 채널을 통해 접촉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이미 은하섬유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오수연 씨가 수년 전부터 업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꾸준히 관리해온 결과였어요. 황도영 씨가 압박수단으로 쓰려 했던 그 채널이 오히려 외부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첫 번째 근열이 된 거죠. 치밀하게 30년을 준비해서 압박을 넣으러 들어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 오수연 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운이었냐고요? 아니에요. 오수연 씨가 오랜 시간 사람을 쌓아온 결과였던 거죠. 그 균열 소식은 준혁 씨한테도 흘러들어갔어요. 이범수 씨를 통해 임원회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준혁 씨가 그날 밤 외부 보관함에서 비자금 자료 복사본을 꺼내 내용을 다시 검토했어요. 언제 쓸지 모르는 보험이라고 스스로한테 설명해왔던 그 자료였는데 이제 그걸 꺼내봐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준혁 씨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 곁을 지키라고 했던 어머니 말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던 어머니 손이 떠올랐을까요? 준혁 씨가 그날 밤 뭘 떠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황도영 씨는 오수연 씨를 이혼 통보하던 그날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서류만 내밀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왔으면서 그게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보이시나요? 4,500억짜리 입찰 설명회장에서 맞은편 대표이사 자리에 오수연 씨가 앉아있고 황도영 씨가 쓰려던 압박 채널 안에는 이미 오수연 씨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황도영 씨 옆에서 지시를 이행해온 아들 준혁 씨가 밤에 혼자 비자금 자료를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3천만 원 쥐어주고 2주 안에 나가라고 했던 그 결정이 10년 뒤에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준혁 씨가 비자금 자료를 다시 꺼내든 그날 밤부터 대진섬유 안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시작됐어요. 황도영 씨는 그 균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임원 회의에서 선언한 대로 은하섬유를 탈락시키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조달청 심사위원 네트워크를 통해 압박을 넣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달랐어요. 황도영 씨가 접촉하려 했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은하섬유 측과 이미 기술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황도영 씨 쪽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범수 씨가 그 사실을 확인한 건 설명회 이틀 뒤였어요. 황도영 씨 지시를 받아 심사위원 접촉을 직접 진행하던 이범수 씨가 연락을 취한 위원 중 한 명한테서 돌아온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위원이 은하섬유와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걸 직접 밝히면서 이 접촉 자체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온 거거든요.
이범수 씨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소화기를 손에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황도영 씨한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는데 이범수 씨가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난 10년간 황도영 씨 지시를 따라오면서 이범수 씨 스스로가 이 비공식 채널에 직접 관여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이번 건에서 법적 리스크를 언급하고 돌아섰지만 결국 지시를 이행한 건 이범수 씨 자신이었으니까요. 그게 외부로 노출된다는 건 황도영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범수 씨 본인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범수 씨는 그날 황도영 씨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하루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이범수 씨가 준혁 씨한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직접 보자고요. 두 사람이 회사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범수 씨가 전날 있었던 일을 준혁 씨한테 전부 털어놨는데 심사위원 접촉적 시도가 무산됐다는 것, 그 과정에서 외부 노출 위험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황도영 씨한테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까지요. 준혁 씨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커피잔을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이범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준혁 씨한테 묻는 방식이었지만 실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했던 거예요.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밤 준혁 씨는 외부 보관함에서 꺼내둔 비자금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차명 계좌 내역, 협력업체 단가 담합 기록, 자금 흐름을 추적한 메모들, 자신이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복사해둔 자료들이었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준혁 씨가 어머니를 위해 이 자료를 쓸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그게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아버지 곁을 지키라고 했던 사람이 어머니였으니까요. 그 말이 지금 준혁 씨한테 어떤 무게로 남아있는지는 준혁 씨 자신만 알겠죠. 한편 오수열 씨는 이 시기에 입찰 제안서 작업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태호 씨와 함께 당염 내구성 항목 기술 자료를 보완하면서 오수연 씨가 직접 개발한 검수 기준을 수치로 정리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대진섬유 시절에는 황도영 씨 명의 공식 매뉴얼로 들어갔던 그 기준이 이번에는 은하섬유 기술 제안서에 오수연 씨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오수연 씨가 그 작업을 하면서 딱히 감회 같은 걸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제안서 수치를 검토하고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고 경쟁사 대비 단가 차이를 다시 한번 계산하는 작업을 조용히 이어갔어요. 정태호 씨가 나중에 그때를 떠올리며 오수연 씨가 설명회 이후로 불필요한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황도영 씨 얘기도 압박 시도에 대한 얘기도요. 그 무렵 대진섬유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황도영 씨가 심사위원 접촉이 여의치 않다는 보고를 이범수 씨한테 뒤늦게 전달받자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 은하섬유의 기술 제안서 자체에 흠집을 내는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은하섬유가 과거에 납품한 원단 중 클레임이 제기된 사례를 끌어내서 기술력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은하섬유의 납품 이력 8년 동안 공식 클레임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범수 씨가 그 조회 결과를 황도영 씨한테 보고할 때 황도영 씨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클레임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황도영 씨가 모를 리 없었어요. 오수연 씨가 검수 기준을 직접 설계하고 품질을 직접 관리해온 회사니까요. 30년 동안 대진섬유 납품 품질을 지켜온 방식 그대로를 은하섬유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황도영 씨한테 어떤 감정으로 와닿았을지
저는 그게 분노인지 자괴감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돼요. 황도영 씨는 그 자리에서 이범수 씨한테 세 번째 방향을 지시했어요. 이번엔 오수연 씨 개인을 겨냥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용 과정에서 오수연 씨가 대진섬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사업에 활용했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입찰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범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건 이전 시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오수연 씨가 30년 동안 직접 발로 뛰어 쌓아온 거래처 관계가 대진섬유 기밀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수첩에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자기 발품으로 만든 신뢰 관계가 회사 기밀이라고요. 황보영 씨가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없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당신이 가진 건 다 회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이범수 씨는 그 지시를 받아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이범수 씨 머릿속에 한 가지가 맴돌았어요. 황도영 씨가 이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 과정에서 대진섬유 내부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부 자료 안에 비자금 관련 내용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이범수 씨는 황도영 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 씨가 그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이범수 씨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범수 씨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혁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일 다시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준혁 씨가 그 문자를 받은 건 자료를 펼쳐놓고 혼자 앉아있던 밤이었어요.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준혁 씨가 자료 중에 한 장을 꺼내 따로 빼놨어요. 차명 계좌와 협력업체 단가 담합이 연결된 특정 시점의 기록이었는데 그 시점이 대진섬유가 조달청 군납 입찰을 따낸 시기와 정확하게 겹치는 기록이었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범수 씨가 황도영 씨의 세 번째 지시 내용을 준혁 씨한테 전달했어요. 오수연 씨를 기밀 유출로 엮어서 입찰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요. 준혁 씨가 그 말을 듣는 내내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대진섬유 안에서 함께 열리는 게 있다고. 그건 회사도 아버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취지였어요. 이범수 씨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같은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수연 씨한테 그 움직임이 전달된 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였어요. 과거 대진섬유 거래처 중 한 곳의 담당자가 오수연 씨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대진섬유 쪽에서 오수연 씨 관련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수연 씨가 그 연락을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이혼하던 날 밤 합의서 사본과 함께 직접 봉해뒀던 그 봉투였어요. 자신이 직접 협상해서 성사시킨 거래처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있는 봉투요. 오수연 씨가 봉투 겉면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 그대로 책상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 봉투가 뭘 위해 준비된 건지 오수연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태호 씨한테는 그날 오후에 짧게만 전했어요. 대진섬유 쪽에서 법적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준비해야 할 자료 목록을 같이 정리하자고요. 정태호 씨가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오수연 씨가 이미 목록을 꺼내 적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오수연 씨가 그 목록 맨 위에 제일 먼저 적은 건 10년 전 봉투한 계약서 사본 목록이었어요. 이혼 통보를 받기 사흘 전에 낌새를 챘을 때 챙겨둔 거잖아요. 황도영 씨가 변호사를 통해 한 달 전부터 서류를 준비한 것처럼 오수연 씨는 사흘 전에 이미 챙겨야 할 것들을 챙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가 10년 뒤에 이렇게 쓸 일이 생길 줄은 오수연 씨도 황도영 씨도 그날은 몰랐겠죠.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오수연 씨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소리 하나 없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도장을 눌렀잖아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고요. 그게 체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 씨가 어머니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기억하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묘한 감정의 정체가 뭔지 지금쯤 준혁 씨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황도영 씨가 오수연 씨를 기밀 유출로 엮으려는 준비가 구체화되는 동안 준혁 씨가 이범수 씨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혁 씨가 외부 보관함 자료 전부를 꺼내서 봉투에 담았어요. 언제 쓸지 모르는 보험이라고 스스로한테 설명해왔던 그 자료를 이제 어디에 갖다 넣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준혁 씨가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둘 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참을 서 있었다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 하나를 검색했어요. 어머니 번호가 아니었어요. 준혁 씨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한 연락처는 법무법인 번호였어요. 대진섬유 사내 법무팀이 아니라 외부 법무법인이었거든요. 준혁 씨가 그 번호를 저장해 둔 건 꽤 오래전 일이었는데 당시엔 그냥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메모해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쓸 일이 생긴 거죠.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와 분량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자고 했고 준혁 씨는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준혁 씨는 봉투를 다시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이게 어머니가 원하는 건지, 아버지한테 등을 완전히 돌리는 게 맞는 건지, 그 모든 생각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안성 원룸 계단 앞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는 자신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귀에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 곁을 지키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곁을 지키라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걸 눈 감고 따르라는 뜻이었을까요? 오수연 씨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손이 전혀 떨리지 않고 도장을 찍던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저는 오수연 씨가 단순히 아들을 다독이려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준혁 씨가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불을 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황도영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범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대진섬유 사내 법무팀을 직접 끌어들인 방식이었어요. 오수연 씨가 대진섬유 재직 당시 접근한 거래처 정보와 계약 자료를 퇴사 후 사업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논리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내부 검토가 시작된 거거든요. 법무팀 검토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어요. 이범수 씨가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결론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오수연 씨가 활용한 거래처 정보가 대진섬유의 공식 기밀로 분류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수연 씨가 그 거래처들을 대진섬유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접촉해서 신뢰를 쌓아온 거라는 정황이 강했거든요. 법무팀이 이걸 밀어붙이려면 오수연 씨가 실제로 대진섬유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황도영 씨가 그 보고를 받고 이범수 씨한테 다시 밀어붙이라고 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뉘앙스였는데 이범수 씨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어요. 열해 동안 황도영 씨 옆에서 일해오면서 그런 지시를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이범수 씨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 지시를 들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이제까지는 황도영 씨 지시를 따르면 일이 마무리됐는데 이번엔 이걸 따랐다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선명하게 그려졌던 거거든요. 이범수 씨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황도영 씨한테 알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범수 씨가 복도에서 준혁 씨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수연 씨한테 그 무렵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거래처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대진섬유 법무팀 쪽 사람이 오수연 씨 법적 대리인 쪽으로 공식 서면을 보내왔거든요. 오수연 씨가 대진섬유 시절 접근한 거래처 정보와 계약 내역을 무단 유출해 사업에 활용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오수연 씨가 그 서면을 받고 나서 정태우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왔다고요. 짧게 그 한마디였어요. 정태우 씨가 오수연 씨 사무실로 바로 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서면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 정태우 씨 얼굴이 굳어지는 동안 오수연 씨는 서면을 읽으면서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서 오수연 씨가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낸 거예요. 열해 전 이혼하던 날 밤에 봉해뒀던 그 봉투요. 합의서 사본과 함께 자신이 직접 협상해서 성사시킨 거래처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있는 봉투였거든요. 오수연 씨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면서 정태호 씨한테 이게 준비돼 있다고 했어요. 정태호 씨가 그 봉투 안 서류를 꺼내 확인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각 계약서마다 오수연 씨가 직접 협상에 나선 경위와 날짜, 당시 담당자 이름, 계약 조건 결정 과정에서 오수연 씨가 제시한 내용이 손글씨로 메모돼 있었거든요. 열해 전 서류지만 이게 법적 공방에서 얼마나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정태호 씨가 안 보였을 리 없었어요. 오수연 씨가 이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대진섬유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발품과 판단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열해 전부터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혼 통보 사흘 전에 낌새를 챘다고 했잖아요. 오수연 씨가 그때 이 계약서들을 챙긴 게 단순히 불안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황도영 씨라는 사람을 30해 동안 옆에서 봐온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이 열해 뒤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오수연 씨가 외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대리인과의 첫 미팅에서 오수연 씨는 봉투한 서류 전체를 꺼내놓았고 자신이 각 거래처와 관계를 맺어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다가 중간에 오수연 씨한테 물었는데 이 자료들을 언제 준비하신 거냐고요. 열해 됐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메모를 이어갔어요. 오수연 씨가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은 이틀 만에 대진섬유 법무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수연 씨 쪽에서 실제로 제출 준비 중인 자료의 범위가 파악되면서 법무팀 안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수연 씨가 보유한 계약서 사본들이 법적 공방에서 대진섬유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내부 검토에서 확인됐거든요. 이범수 씨가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건 저녁 늦게였어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범수 씨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황도영 씨 번호가 아니라 준혁 씨 번호를 눌렀어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요. 지금이라고요. 준혁 씨가 그 전화를 받은 건 외부 보관함에서 꺼내둔 자료 봉투를 다시 들고 앉아 있던 밤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혁 씨가 며칠 전에 날짜를 잡아둔 외부 법무법인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약속을 앞당기자고요. 이틀 뒤 준혁 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자료 봉투를 들고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봉투한 자료를 한 장씩 확인하는 동안 준혁 씨는 맞은편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어요. 자료 검토가 끝나고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 어느 경로가 이 내용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요. 준혁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먼저 물었어요. 이게 제출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제출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준혁 씨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지키라고 했던 말이 또 떠올랐을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준혁 씨한테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 곁을 지키는 방식이 아버지 눈을 감아주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요. 준혁 씨는 그날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한테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봉투는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나왔어요. 봉투를 혼자 들고 다니는 것과 그 봉투가 법무법인 안에 맡겨진 것 사이의 차이가 어떤 건지 준혁 씨는 건물을 나오면서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황도영 씨는 성남 자택에서 이범수 씨로부터 오수연 씨가 외부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황도영 씨가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법무팀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했는데 이범수 씨가 이번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수연 씨 쪽에서 제출하려는 자료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우리 쪽 내부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황도영 씨 지시에 이범수 씨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순간이었던 거예요. 황도영 씨가 이범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방안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황도영 씨가 결국 입을 열었는데 내가 결정한다고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범수 씨는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오면서 이번엔 황도영 씨 번호도 준혁 씨 번호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오수연 씨는 그날 밤 정태호 씨와 입찰 제안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방염 내구성 항목 기술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경쟁사 대비 단가 차이 계산을 마무리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법적 공방 준비와 입찰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태호 씨가 오수연 씨한테 지금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오수연 씨가 잠깐 멈추더니 이거 다 마치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정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들었어요. 그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오수연 씨가 수첩을 꺼냈어요. 창업 첫날 밤에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적었던 그 수첩이었거든요. 오수연 씨가 수첩 안쪽에 끼워뒀던 첫 명함을 꺼내 잠깐 들여다봤어요.
오수연 원단 검수 연구소. 200만 원으로 시작하던 때 만든 명함이요. 그리고 명함을 다시 수첩 안에 끼워 넣고 수첩을 덮었어요. 지치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열해 동안 일궈온 회사가 입찰을 앞두고 법적 공방까지 맞닥뜨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수연 씨가 그 명함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은 이유가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처음을 기억하면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보이거든요. 200만 원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이걸 못 버티겠어요? 황도영 씨가 3천만 원을 쥐어주고 2주 안에 나가라고 했을 때 오수연 씨는 이미 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봉투를 챙겨뒀고 수첩이 있었고 안성인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연례 뒤 황도영 씨가 그 오수연 씨를 법으로 엮으려는 서면을 보내왔을 때도 오수연 씨는 이미 연례 전 봉투가 있었어요. 황도영 씨는 매번 한 발 늦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준혁 씨가 법무법인에 봉투를 맡기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 며칠 동안 대진섬유 법무팀 쪽에서는 공식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수연 씨 대리인 쪽으로 추가 서면이 오지 않았고 황도영 씨가 이범수 씨한테 더 밀어붙이라고 했지만 이범수 씨가 실제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그 흐름이 묘하게 멈춰 있었던 거예요. 황도영 씨는 그게 준비 중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범수 씨는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수연 씨는 그 공백 기간에 입찰 제안서 최종본을 완성했어요. 방염 내구성 항목 기술 수치, 위탁 생산 파트너 공장의 품질 인증 이력, 납품 단가 산정 근거까지 정태호 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전부 검토하면서 오수연 씨가 직접 개발한 검수 기준 도표를 제안서 기술 항목 첫 페이지에 올렸어요. 대진섬유 시절에는 황도영 씨 명이 공식 매뉴얼에 들어갔던 그 도표가 이번엔 은하섬유 기술 제안서에 오수연 씨 이름으로 실린 거였거든요. 정태호 씨가 제안서 최종본을 넘기면서 이거면 된다고 했어요. 오수연 씨가 받아서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훑어보고 나서 서류를 덮었어요. 됩니다 하고요. 입찰 당일은 5월 초였어요. 조달본부 입찰장은 설명회 때와 같은 용산 국방 컨벤션이었는데 분위기가 설명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설명회는 그래도 넓은 강당에 여러 업체가 모여 자료를 받는 자리였다면 입찰 당일은 각 업체가 별도 제출 창구에서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기술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대기구역에 각 업체 대표와 담당자들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진섬유는 황도영 씨가 직접 나왔고 이범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황도영 씨가 대기구역에 들어서면서 시선을 한번 훑었는데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오수연 씨가 있었어요. 정태호 씨와 나란히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황도영 씨가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범수 씨가 옆에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황도영 씨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 황도영 씨는 서류를 한 번도 펼치지 않았어요. 오수연 씨 발표 순서가 먼저였어요. 오수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류를 챙겨 발표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걸음걸이가 어떤 것도 끌지 않고 곧았어요. 정태호 씨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대기구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황도영 씨가 그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발표는 35분이었어요. 은하섬유 제안서의 기술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구역에서는 당연히 내용이 들리지 않았는데 황도영 씨가 그 35분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는 이범수 씨가 나중에 전한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황도영 씨가 그 시간 동안 서류를 한 장도 안 보고 의자 팔걸이를 계속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오수연 씨가 발표를 마치고 나왔을 때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태호 씨한테 뭔가 낮게 몇 마디 하고 나서 대기구역 구석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셨어요. 황도영 씨 쪽을 따로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대진섬유 순서였어요. 황도영 씨가 이범수 씨와 함께 발표장으로 들어갔어요. 35분 발표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황도영 씨가 발표를 시작하고 20분쯤 지났을 때 발표장 안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을 했거든요. 방염 내구성 항목의 자사 검수 기준과 기존 납품 실적 간의 수치 연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범수 씨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그 항목이 정확히 오수연 씨가 대진섬유 시절에 직접 설계하고 관리해온 부분이었거든요. 황도영 씨가 그 기준을 공식 매뉴얼로 써왔지만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어떤 과정으로 산정됐는지를 황도영 씨 본인은 처음부터 관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황도영 씨가 답변을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수치 연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이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물었고 황도영 씨가 자료를 넘기다가 이범수 씨한테 시선을 줬는데 이범수 씨도 그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 없었으니까요. 발표는 배정 시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마무리됐어요. 대기구역으로 나온 황도영 씨가 이범수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범수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입찰 제출이 마무리되고 각 업체가 하나씩 자리를 떴어요. 오수연 씨가 정태호 씨와 함께 짐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가는 길에 황도영 씨 앞을 지나치게 됐어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동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몇 걸음 거리에서 두 사람이 잠깐 마주쳤는데 오수연 씨가 한 번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짧게 한 번 끄덕였어요. 인사였는지 그냥 지나치는 동작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황도영 씨가 그 동작을 받고 입을 열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수연 씨는 그냥 걸어 나갔어요. 황도영 씨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범수 씨가 그 표정을 옆에서 봤거든요. 나중에 이범수 씨가 그날을 떠올리면서 황도영 씨가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많이 늙어 보였다고 했어요.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범수 씨는 알고 있었겠죠. 국방 컨벤션 건물을 나오면서 오수연 씨가 정태호 씨한테 오늘 수고했다고 했어요. 정태호 씨가 오늘 어땠냐고, 느낌이 어떻냐고 물었는데 오수연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대로 했다고요. 자신 있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한 건지는 정태호 씨도 잘 몰랐지만 그 말 한마디가 충분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제안서 작업에 매달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넘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태우 씨가 밥 먹으면서 오늘 대진섬유 발표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대기구역에서 분위기가 느껴졌다면서요. 오수연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숟가락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태호 씨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수연 씨가 어떤 감정인지는 그 자리에서 정태호 씨도 읽지 못했다고 해요. 황도영 씨가 심사위원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게 오수연 씨한테 통쾌함이었는지 씁쓸함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건지
30년을 같이 살면서 그 회사를 함께 일군 사람이 그 질문 앞에서 말이 막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오수연 씨 혼자만 아는 거였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오수연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정태우 씨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오수연 씨 얼굴을 다시 봤을 때 뭔가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까보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다고 했어요.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한동안 올라가 있던 것들이 내려간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황도영 씨는 성남 자택에서 이범수 씨를 불렀어요. 오늘 발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황도영 씨가 이범수 씨한테 한 말이 뜻밖이었어요. 오수연 씨 쪽 법적 조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범수 씨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늘 발표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사위원 질문에 황도영 씨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범수 씨가 옆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대진섬유 내부가 얼마나 열리는지, 오수연 씨 쪽 자료가 얼마나 강한지, 거기다 준혁 씨가 법무법인에 자료를 맡겼다는 것까지 이범수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황도영 씨가 오늘 보류 결정을 내린 게 완전히 계산 없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범수 씨가 알겠다고 하고 나오면서 복도에서 준혁 씨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법적 조치 보류됐다고요. 준혁 씨가 그 문자를 받은 건 법무법인 쪽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봉투를 법무법인에서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맡겨둔 건 맡겨둔 거라고, 그건 그대로 두기로 했거든요. 준혁 씨가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수연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준혁 씨가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오수연 씨가 잘 지낸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오수연 씨가 저녁 먹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둘 다 잠깐 말이 없었는데 준혁 씨가 먼저 그럼 됐다고 하면서 끊으려다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오수연 씨가 응 했어요. 준혁 씨가 한동안 아무 말을 못하다가 그냥 전화했다고 했어요. 오수연 씨가 알았다고 했어요. 잘 자라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오수연 씨가 수첩을 펼쳤어요. 맨 앞 페이지에 끼워둔 명함이 거기 있었어요. 오수연 원단 검수 연구소. 꺼내지는 않고 그 명함이 끼워진 수첩 표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눌렀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이찰 결과 발표까지는 3주였어요. 그 3주 동안 대진섬유와 은하섬유 사이에 공식 움직임은 없었어요. 황도영 씨가 법적 조치를 보류한 상태였고 오수연 씨 쪽도 추가 대응 없이 결과를 기다렸거든요. 이범수 씨가 그 기간에 황도영 씨한테 별다른 보고를 올리지 않았고 준혁 씨도 법무법인 쪽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수연 씨는 그 3주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안성공장 2단계 설비 투자 계획을 정태우 씨와 다시 검토했고 기존 군납 거래처 중 2곳과 납품 갱신 계약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 협의 자리에서 거래처 담당자 중 한 명이 이번 4,500억 입찰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넌지시 물었는데 오수연 씨가 할 건 다 했다고만 했어요. 그 말이 자신감인지 체념인지 상대방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게 오수연 씨만의 방식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해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열애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200만 원 들고 낡은 장판 위에서 계산하던 사람이요. 결과 발표일이 됐어요. 조달본부에서 공식 공문이 나왔어요. 4,500억 원 규모 차세대 군복원단 통합입찰 낙찰업체 은하섬유 주식회사였어요. 정태우 씨가 그 공문을 확인하고 오수연 씨한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오수연 씨가 화면을 보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정태우 씨가 뭐라도 더 하고 싶었는지 오수연 씨 어깨를 한번 두드렸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정태우 씨가 나중에 그날을 떠올리며 오수연 씨가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기뻐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고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눈빛이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혼 통보 받던 날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던 사람이 열애 동안 쌓아온 것들을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확인받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통쾌함 하나로 설명되는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황도영 씨는 그 공문을 이범수 씨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이범수 씨가 낙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은하섬유라고 말하는 순간 황도영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어요. 이범수 씨가 보고를 마치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황도영 씨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3천만 원을 쥐어주고 2주 안에 나가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는지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는지요. 그날 준혁 씨는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법무법인에 맡겨둔 봉투를 생각했어요. 그 봉투가 아직 거기 있다는 것, 황도영 씨가 법적 조치를 보류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4,500억 입찰에서도 결과가 났다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다가 준혁 씨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오수연 씨가 받았어요. 준혁 씨가 결과 봤냐고 물었어요. 봤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잠깐 목소리가 잠겼는데 오수연 씨가 먼저 말했어요. 밥 잘 챙겨 먹어 라고요. 준혁 씨가 웃었어요. 어머니도 챙겨 드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수연 씨가 수첩을 꺼냈어요. 열애 전 첫날 밤에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적어뒀던 수첩이었는데 오수연 씨가 빈 페이지를 펼쳐 뭔가 적었어요. 뭘 적었는지는 오수연 씨만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긴 문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열애 전에도 딱 한 줄이었으니까요. 4,500억 원 입찰 낙찰 공문이 나온 그날 저녁부터 은하섬유 안성 사무실 전화가 조용히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방산협력업체 담당자들이 먼저였어요. 축하한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납품 협의나 기술 자문 계약 가능 여부를 타진해오는 연락들이었는데 정태호 씨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면서 일정을 정리했어요. 오수연 씨는 그 전화들이 오가는 사무실 한편에서 낙찰 이후 생산 일정 조정과 공장 설비 가동 계획을 혼자 검토하고 있었어요. 축하 인사에 일일이 자리를 비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4,500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다는 건 그 순간부터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태우 씨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오수연 씨한테 이렇게 바쁜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오수연 씨가 고개를 들지 않고
좋긴 한데 다음 달 생산 일정부터 잡자고 했어요. 정태호 씨가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낙찰 이틀 뒤였어요. 업계 전문지 두 곳에서 은하섬유 낙찰 기사가 났어요. 기사 내용 중에 오수연 씨 이름과 함께 창업 경위가 간략하게 언급됐는데 대진섬유 회장 전 배우자가 독립 창업해 10년 만에 대형 군납 계약을 따냈다는 방식으로 서술이 된 거예요. 정태호 씨가 그 기사를 출력해서 오수연 씨 책상에 올려뒀어요. 오수연 씨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대진섬유 회장 전 배우자라는 표현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 문장으로 눈을 넘겼어요. 기사 마지막에 오수연 씨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취재 요청에 응한 건 아니었고 낙찰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한마디를 한 게 기사에 들어간 거였어요. 검수 기준을 제대로 만들면 결과는 따라온다고요. 오수연 씨가 기사를 다 읽고 책상 한쪽에 내려놨어요. 그 기사가 성남까지 닿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황도영 씨가 그 기사를 이범수 씨한테서 전달받은 건 낙찰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황도영 씨가 기사를 읽으면서 표정이 어땠는지 이범수 씨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말하기를 읽는 내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 읽고 나서 기사를 책상 위에 뒤집어 내려놓더니 오늘 일정이 뭐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이범수 씨가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고요. 이범수 씨는 황도영 씨가 나간 뒤에 뒤집어진 기사 한 장을 보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대진섬유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낙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대진섬유의 주요 거래은행 두 곳이 대출 만기 연장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거든요. 부채 비율 380%에 군납 주력 사업 입찰 연패, 거기다 패션 사업부 누적 적자까지 쌓인 상황에서 4,500억짜리 계약마저 경쟁사에 넘어갔으니 금융 쪽에서 신호를 보내는 건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예요. 이범수 씨가 그 내용을 황도영 씨한테 보고했을 때 황도영 씨가 처음에는 협상해 보라고 했어요. 거래 관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조율된다고.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라면서요. 이범수 씨가 이번엔 다르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전보다 분명하게요. 지금까지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이번에 은행 두 곳이 동시에 움직인 건 개별 협상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신호라고요. 황도영 씨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이범수 씨도 더 말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황도영 씨가 결국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범수 씨가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복도를 걸으면서 이번에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준혁 씨한테도 오수연 씨한테도 연락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진섬유의 재무 위기는 이미 황도영 씨 본인이 만들어온 10년의 결과였고 이범수 씨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준혁 씨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사내 경영기획실을 통해서였어요. 거래은행들의 재검토 통보가 공식 문서로 들어오면서 경영기획실 쪽에 내용이 공유됐는데 준혁 씨가 그 문서를 들고 황도영 씨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러 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진섬유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요. 황도영 씨가 준혁 씨를 보더니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황도영 씨가 먼저 한 말이 뜻밖이었어요. 준혁 씨한테 네가 법무법인에 자료를 맡겼다는 거 안다고요.
준혁 씨가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골랐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황도영 씨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거 돌려받아 라고 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톤이었다고 준혁 씨가 나중에 말했거든요. 그게 더 당황스러웠다고요. 준혁 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범수 씨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인지도 그 순간에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앉아서 황도영 씨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였다고 했어요. 입찰 결과가 나온 뒤로 처음 가까이서 본 얼굴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고요. 준혁 씨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자료를 돌려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그 결정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진섬유 상황이 그 자료와 별개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요. 아버지가 그 방향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요. 황도영 씨가 그 말을 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준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어머니 회사가 4,500억 계약을 따낸 건 실력으로 한 거라고요. 그게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사실이라고요. 황도영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준혁 씨가 잠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 그냥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30년 동안 황도영 씨를 옆에서 봐온 준혁 씨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혁 씨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어요. 봉투를 돌려받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보관 상태 확인을 했어요. 봉투가 거기 있다는 것, 내용이 그대로라는 것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수연 씨가 받았는데 준혁 씨가 이번엔 바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대진섬유 재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오수연 씨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혁 씨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오수연 씨가 잠깐 있다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준혁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다고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고 그게 명확한데 그렇다고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오수연 씨가 조용하게 말했어요. 네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나는 내 일을 한다고요. 준혁 씨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짧은 통화였는데 오수연 씨가 한 말 중에 나는 내 일을 한다는 부분이 차갑게 들리지 않았다고 준혁 씨가 나중에 말했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오수연 씨는 황도영 씨가 어떻게 되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방향이 10년 전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낙찰 공문이 나오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수연 씨한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대진섬유 거래은행 중 한 곳에 기업 금융팀장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는데 은하섬유의 향후 사업 확장 계획과 관련해 미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대진섬유 대출 만기 재검토를 진행하던 그 은행이 같은 기간에 은하섬유한테 사업 확장 관련 금융 지원 가능성을 타진해 온 거예요. 정태우 씨가 그 연락을 오수연 씨한테 전달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냐고 했어요. 오수연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미팅 일정을 잡자고 했어요.
감정을 실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다음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죠? 대진섬유가 거래은행한테 재검토 통보를 받는 바로 그 시기에 은하섬유가 같은 은행한테 투자 가능성 타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황도영 씨가 오수연 씨한테 3천만 원을 쥐어주고 2주 안에 나가라고 했던 그 날짜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자리에서 이 두 회사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 대목은 진짜로 말이 안 나와요. 그 무렵 오수연 씨가 정태호 씨한테 한 가지를 꺼냈어요. 이번 4,500억 계약 이행 준비를 하면서 납품원단 검수 기준을 공식 문서로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업계 표준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는데 자신이 30년 전부터 손으로 만들어온 그 기준을 은하섬유 이름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정태호 씨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 기준이 대진섬유 공식 매뉴얼에 황도영 씨 명의로 쓰이던 바로 그거라는 걸 정태호 씨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걸 오수연 씨 이름으로 업계에 내놓겠다는 거였어요. 정태호 씨가 물었어요. 왜 지금이냐고요. 오수연 씨가 대답했어요. 이 회사 어디에도 내 이름 석자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있게 하면 된다고요. 정태호 씨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오수연 씨가 수첩을 꺼내서 페이지를 펼쳤어요. 30년 동안 손으로 기록해온 원단 검수 기준, 불량률 도표, 거래처별 품질 이력들이 가득한 그 수첩이었어요. 오수연 씨가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요. 수첩 첫 페이지에 끼워둔 명함이 거기 있었어요. 오수연 원단 검수 연구소. 200만 원 들고 안성 원룸에서 시작하던 때 만든 그 명함이요. 오수연 씨가 명함을 꺼내지는 않고 손가락으로 한번 짚었어요. 그리고 수첩 다음 장을 펼쳤어요. 황도영 씨가 10년 전에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들어간 적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수연 씨는 업계 표준 문서에 자기 이름을 직접 넣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황도영 씨 회사가 10년 동안 그 이름 없이 써먹어온 바로 그 기준으로요. 그게 복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수연 씨는 처음부터 황도영 씨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수첩에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 한 줄의 끝이 어디인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진섬유 거래은행이 재검토 통보를 보낸 그날, 이범수 씨가 혼자 퇴근하면서 대진섬유 로비에서 잠깐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0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건물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 건물이 앞으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오수연 씨가 안성 원룸에서 새벽 6시에 버스를 타던 그날,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올 거라는 걸 알았냐고 이범수 씨한테 누군가 물었어요. 이범수 씨가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설명회장에서 동그라미 하나 칠 때 알았다고요. 오수연 씨가 검수 기준 문서 작업을 시작한 건 4,500억 낙찰 공문이 나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안성 사무실 한편에 수첩 한 권과 노트북 하나를 나란히 펼쳐놓고 30년치 손 기록을 디지털 문서로 옮기는 작업이었는데 오수연 씨가 그 작업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했어요. 정태호 씨가 전문 작성 인력을 붙이자고 했는데 오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거든요. 이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는 이유에서였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수첩 안에는 숫자와 항목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특정 거래처의 원단을 검수할 때
어느 계절에 어떤 조건에서 불량이 발생하는지, 납품 전 검수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항목을 집중 확인해야 하는지, 심지어 공장별로 담당자 성향에 따라 검수 대응 방식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까지 오수연 씨 특유의 방식으로 빼곡하게 메모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옮기려면 30년의 맥락을 알아야 했는데 그 맥락은 오수연 씨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죠. 오수연 씨가 수첩 첫 장을 펼쳤어요. 맨 앞에 끼워둔 명함이 손에 닿았는데 오수연 원단 검수 연구소. 꺼내지 않고 그 옆 페이지부터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업 첫날 밤에 이 수첩을 펼쳤던 때가 10년 전이었는데 그날 밤 오수연 씨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잖아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오수연 씨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작업은 오래 걸렸어요. 하루에 2~3시간씩 낙찰 이후 쏟아지는 계약 이행 준비와 병행하면서 오수연 씨가 수첩을 한 페이지씩 넘겼어요. 정태우 씨는 오수연 씨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 한 잔을 가져다 두거나 밖에서 온 서류를 책상 끝에 올려두는 정도였는데 말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걸 10년 가까이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오수연 씨가 수첩 중반쯤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어요. 2003년이라고 적힌 페이지였거든요. 대진섬유 창업 초기 오수연 씨가 직접 경기도 일대 원단 공장들을 발로 뛰며 검수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가던 시기의 기록이었어요. 그 시가 지금보다 조금 촘촘했는데 아직 손이 빠르지 않던 때의 기록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흔적이 있었어요. 오수연 씨가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정태우 씨가 그 순간을 옆에서 봤는데 오수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한 1분쯤 됐을 때 오수연 씨가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고 정태우 씨는 못 본 척하고 자기 일로 눈을 돌렸어요. 뭘 느꼈는지는 오수연 씨만 알겠죠. 저는 그 페이지가 황도영 씨가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없다고 했던 그 회사가 막 시작되던 시절의 기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가 서는데 오수연 씨 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그 글자들 안에 있었겠죠. 그 무렵 황도영 씨 쪽에서 움직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래은행 2곳의 재검토 통보 이후 대진섬유가 주요 협력업체 2곳과의 납품단가 협의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공급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거든요. 자체 자금 여력이 줄어들자 협력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황도영 씨가 그 요구를 수용할 재무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범수 씨가 그 상황을 황도영 씨한테 보고하면서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패션 사업부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윤채린 씨가 운영하는 그 사업부 말이에요. 황도영 씨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범수 씨가 기다렸는데 황도영 씨가 결국 한마디만 했어요. 나중에 보자고요. 이범수 씨가 그 자리를 나오면서 나중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황도영 씨도 알면서 저렇게 말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옆에서 본 사람이니까요. 윤채린 씨는 그 무렵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요. 패션 사업부 누적 적자가 공식 수치로 경영기획실 보고서에 오른 뒤부터 윤채린 씨가 사업부 관련 회의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정 문제라고 했는데 2번, 3번 반복되면서 임원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읽는 눈치들이 생겼거든요. 사업부 실무진 중 일부가 조용히 이직타진을 시작했고 그 소식이 이범수 씨한테도 흘러들어왔어요.
이범수 씨는 그 소식을 황도영 씨한테 전달하지 않았어요. 황도영 씨가 알아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범수 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황도영 씨가 윤채린 씨한테 패션 사업부를 맡길 때부터 이범수 씨는 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말을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1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범수 씨가 스스로한테 쌓아온 것들이 이 무렵부터 하나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준혁 씨는 그 시기에 경영기획실에서 대진섬유 재무상황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준혁 씨가 직접 만드는 문서에 그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부채 비율, 협력업체 단가 협의 지연, 군납 입찰 연패, 패션 사업부 적자 누적, 거래은행 재검토. 이 항목들을 한 페이지에 놓고 보면 대진섬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숫자로 보였어요. 준혁 씨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줄 한 줄 타이핑할 때마다 무슨 기분이었는지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군 회사가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내보내고 윤채린 씨한테 사업을 맡기고 오수연 씨를 법으로 엮으려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회사를 데려왔는지가 이 숫자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준혁 씨가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어요. 봉투 확인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변호사한테 직접 물었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제출하는 것 사이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요. 대진섬유가 재무적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금 자료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나오면 대진섬유가 버티기 어렵다고요. 재무위기에 비자금 의혹까지 겹치면 채권단이 먼저 움직일 거고 황도영 씨 개인도 책임 범위가 커진다고요. 준혁 씨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준혁 씨가 그 자료를 챙기기 시작한 건 아버지 옆에서 이걸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내적 의무감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가 실제로 쓰인다는 건 아버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준혁 씨가 변호사한테 며칠만 더 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준혁 씨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수연 씨가 받자마자 준혁 씨가 바로 말했어요. 자료를 제출하면 대진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니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어요. 오수연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혁 씨가 기다렸는데 오수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자료가 내 것이라면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묻는 거 아니라고요. 준혁 씨가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오수연 씨가 그 말에 잠깐 있다가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황도영 씨 이야기가 아니라 오수연 씨 본인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첩을 옮기고 있다는 거였고 거기에 오수연 씨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었어요. 황도영 씨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수연 씨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결정해야 할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준혁 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갑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준혁 씨한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준혁 씨가 그날 밤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숫자들을 다시 봤는데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봤어요. 대진섬유가 재무적으로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비자금 자료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는 흐름 안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요. 준혁 씨가 다음날 아침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어요. 결정했다고요. 제출하겠다고요. 변호사가 어떤 경로로 할지 물었고 준혁 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먼저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담합 관련 내용이 핵심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하면서 준혁 씨 이름 노출 방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황도영 씨가 그 자료를 돌려받으라고 했던 건 막으려는 거였고 이미 막을 수 없다는 걸 준혁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범수 씨한테는 문자를 보냈어요. 진행한다고요. 한 줄이었어요. 이범수 씨가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가로 갔어요. 대진섬유 로비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는데 이범수 씨가 한참 그 바깥을 바라봤어요. 뭘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이범수 씨도 알았을 거예요. 한편 오수연 씨는 그날도 수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 안쪽 면에 오수연 씨가 직접 개발한 원단별 불량률 기준표, 도표가 있었거든요. 황도영 씨가 대진섬유 공식 매뉴얼에 그대로 반영해서 써왔던 그 도표요. 오수연 씨가 그 도표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30년 전 처음 이 도표를 만들 때 오수연 씨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저는 그게 떠올라요. 거래처를 직접 발로 뛰며 불량 사례를 하나씩 수집하고 공장마다 다른 조건들을 정리하면서 이 기준표를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남편 명의 공신문서에 들어갔고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없다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오수연 씨가 그 도표를 천천히 화면에 옮겼어요. 항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빠진 것 없이요. 그리고 문서 상단에 작성자 이름을 입력했어요. 오수연. 그 이름 두 글자요. 정태우 씨가 그 화면을 옆에서 보다가 오수연 씨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거 완성되면 업계에 공개 배포할 건지 아니면 은하섬유 내부 기준으로만 쓸 건지를 물었어요. 오수연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고요. 누구나 쓸 수 있게요. 정태우 씨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황도영 씨가 오수연 씨 이름을 지워버린 그 기준이 이제 오수연 씨 이름으로 업계 전체에 공개되는 거예요. 대진섬유 한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 업계 표준으로요. 이게 통쾌하냐고요? 저는 그게 통쾌함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오수연 씨가 30년 동안 쌓아온 게 진짜 오수연 씨 것이었다는 걸 이제 아무도 지울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오수연 씨가 문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끼워둔 명함을 꺼냈어요. 오수연 원단검수연구소. 10년 전 200만 원 들고 안성 원룸에서 시작하던 때 만든 그 명함이요. 오수연 씨가 명함을 들고 한참 봤어요. 이 명함 만들 때 황도영 씨는 윤채린 씨랑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수연 씨는 낡은 장판 위에 앉아서
200만 원짜리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 밤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명함 한 장이 그 간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수연 씨가 명함을 수첩에 다시 끼워 넣고 수첩을 서랍에 넣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정태우 씨한테 저녁 먹었냐고 물었어요. 정태우 씨가 아직이라고 했고 오수연 씨가 그럼 나가서 먹자고 했어요. 별다른 말 없이 두 사람이 코트를 챙겨 사무실 불을 껐어요. 안성 사무실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10년 전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밤 오수연 씨가 수첩에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한 줄을 적었잖아요. 그 한 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황도영 씨는 그날 밤 성남 자택에서 거래 은행 미팅 일정을 조율하는 이범수 씨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술잔을 들었는데 다 따르고 나서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내려놨어요. 창밖이 어두웠어요. 이 회사 어디에도 당신 이름 석자 없다고 했던 그 말이 10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 돌아왔는지 황도영 씨가 그 밤에 알았는지는 몰라요. 알았다 해도 이미 오수연 씨 이름이 업계 문서에 올라가고 있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황도영 씨가 만든 그 빈자리를 오수연 씨가 자기 이름으로 채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오수연 씨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20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10년 뒤에 4,500억짜리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따냈다는 게 드라마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순간이 아니거든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밤 낡은 장판 위에 혼자 앉아서 수첩에 한 줄 적던 그 장면이에요.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요. 화가 나서도 아니고 복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10년 내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쌓아온 분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느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